안녕하세요. 아산정책연구원의 최현정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집필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2022년 저희가 주제를, 정세 전망의 주제를 재건이라고 짓다 보니 무엇으로부터의 재건일까를 생각했을 때 바로 지난 2년간 저희 사회에 깊숙이 스며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으로부터의 재건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2022년 전 세계적인 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첫 환자가 발생했고요. 근접 국가인 우리나라에는 바로 이듬해 2020년 1월에 첫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2020년 3월에는 세계보건기구에 의해서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선언되었는데요. 결국 지난 한 2년 동안은 저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 상황에서 지내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해 2021년까지 국제적으로는 약 2억 9천만 명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했고요. 이 중에 한 540만 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난해 12월까지 64만 명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했고 그중에 5,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약 2% 이하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고요. 국내적으로는 한 0.8%, 0.7%에서 8% 사이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을 잠시 회고해 보면은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신이 보급되면서 그리고 또 신흥 감염병에 대한 공포가 어느 정도 임상 연구라든지 이런 결과들이 누적되면서 좀 더 심리적인 자신감으로 이 질병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획복하는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결국에 실질적인 전 세계적인 목표는 집단 면역이라는 현실적인 그 목표일 텐데요. 2022년 과연 국제적인 집단 면역이라든지 또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파생되는 국제 관계에 어떤 일이 있을지 한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전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2021년도에 어떤 희망의 첫 번째로는 희망에 이어서 일상으로의 회복이 2022년에는 보다 본격화되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이것은 보다 확대된 백신 보급에 이어서 예상되고 있는 치료제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보급되게 되면은 이 백신이 주는 방어력과 함께 치료제, 특히 복용할 수 있는 복용 치료제의 보급으로 치유력도 우리가 향상시킬 수 있다면은 백신과 치료 약이 주는 결국에 이 감염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불어 산다고 생각할 때 이 두 가지의 약으로서 결국에 집단 면역을 형성하고 극복해 나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지 일상으로의 회복을 얘기할 때 영어로는 우리가 return to normal life 혹은 return to daily life 혹은 back to normal 뭐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말 그대로 일상으로의 회복입니다. 근데 저는 조심스럽게 과연 이 일상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상일까 할 때는 조금 의문이 남습니다. 즉 지난 날들과는 다른 일상으로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겠죠. 왜냐하면은 분명히 이제 내가 비감염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백신 여권이라든지 백신 패스라든지 이런 비감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증명 서류들이 아마 공론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기준들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은 전망도 있고요. 특히 지난 2년 동안 비접촉 경제, 이코노미라고 하죠. 비접촉 경제라든지 또 이에서 불거져 나온 비접촉 문화라는 것이 너무 우리 뿌리 깊게 2년 동안 자리 잡아서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비접촉 경제와 문화를 완전히 지난 날과 다르게 돌아갈 수 있을까? 즉 비접촉 경제와 문화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지속될 것이 아닐까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특히 국제적으로 일상으로의 회복 시기는 전 세계 백신 접종 완료율이 적어도 70% 이상이 되었을 때 본격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는 한 48%가 조금 넘는 거로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는 뭐 80%를 넘겼습니다만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저개발 국가입니다.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저개발 국가는 백신 접종 완료율이 아니라 1차 접종률이 10%에도 못 미치는 1차 접종률 한 8.5% 정도가
지난해 12월까지의 기록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한쪽이 선진국에서 아무리 집단 면역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그 낮은 접종률을 가지고 있는 집단 면역률을 보장받지 않는 저개발 국가에서 계속 감염자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전 세계적인 일상으로의 회복은 이를 해결하지 않는 한은 보장되지 않겠죠. 특히 내년에 등장하게 될 치료제의 효과나 성능 여부에도 일상 회복의 어떤 주요 요소들이 될 거고요. 특히 오미크론, 작년 11월에 등장한 오미크론 등과 같은 변이들의 등장도 중요한 요소인데요. 다행인 것은 일반적으로 감염병을 설명할 때 감염력이 높으면 치사율이 낮고 치사율이 높은 감염병의 경우에는 전파력이 낮습니다. 근데 최근 나오고 있는 연구 결과로는 지금까지의 변이들, 오미크론 변이를 포함해서요. 다행히 치사율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런 변이라든지 치료제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성능들이 어떤 요소가 되긴 하겠지만 결국에 내년 여름, 내년 하반기에는 국제적으로 조금 지금보다는 훨씬 일상으로의 회복이 물론 과거와는 다른 일상으로의 회복이 더욱 본격화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두 번째 주제로는 코로나 사태가 이제 과연 국제관계에 어떤 의미를 가져왔냐인데요. 역시 2021년에 어떤 나타났던 상태와 전혀 다르지 않은 새로운 것보다는 연장되어지는 어떤 한 국제 문제라고 봅니다. 즉, 이 코로나 사태가 미중 간의 전략적인 경쟁의 도구로 여겨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합니다. 백신 해결하는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나게 됐고요. 이 이유는 미국과 중국이 이 두 거대 국가가 결국 또 이 전 세계의 주요 백신 공급 국가가 바로 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미국과 중국이 이 백신이나 또 앞으로 나오게 될 치료제 공급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들을 할 것이고 이들의 외교들이 과연 저개발 국가의 이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바로 이 국제 문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자유로운 국경 이동의 가장 큰 걸림돌이 이 코로나 사태의 접종률 혹은 면역률과 관련된다고 볼 때 이들을 국경 간의 이동을 막을 수 있는 코로나로 비롯된 이 이동을 막을 수 있는 국제 규범이라든지 질서가 사실 부재합니다. 지금까지는 국내적인 정치적인 요소로 결정을 했고 외교적인 고려 없이 자국의 문제로 치유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2년이 지나다 보니 2022년 정도에는 이 국가 간의 이동을 이 전염병 시대에 국가 간의 이동을 어떻게 규제하고 용인할 것인가에 대한 규범들에 대한 이제 논의들이 시작될 것이고 이게 완성되기 전까지는 분명히 계속적으로 외교적인 갈등으로 소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중 전략적 경제 구도 하에서 백신 치료제 보급이라는 것이 결국에 우리나라와 같은 중견 국가라든지 혹은 국제협력기구에서는 가장 큰 국제협력의 주제로서 삼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즉 지금까지 코백스라던 어떤 자율기구라든지 혹은 미국과 중국의 선의에 의해서 백신이 보급되었는데 이들을 보다 국제협력의 주요 아젠다화시켜서 공식적으로 국제협력의 주제로서 다루면서 저개발 국가의 백신과 치료제들이 공급될 수 있는 그러한 협력 노력들이 내년에 큰 주제가 국제협력의 주제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마지막 전망으로는 경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지난 2년 동안은 이 코로나라는 처음 접하는 21세기 첫 이 팬데믹을 맞아가지고 이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양적 완화 정책, 즉 유동성을 넓히고 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소비를 독려하고 경제가 돌아가게끔 하는 국내 경제의 문제에 치부되었는데요. 지금 이제 일상 회복이 시작이 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제 경제 문제가 큰 이슈로 돌아올 것으로 봅니다. 즉 미국이 이미 올 2022년 3월까지 테이퍼링을 완료하면서 금리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힌 상황이고요. 또 선진 국가들 특히 일상으로 가까워진 선진 국가를 중심으로 일상 회복이라는 것이 바로 경제도 정상화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우리나라와 같은 혹은 중견 국가들 혹은 저개발 국가들 미국이라든지 유로라든지 이런 기축통화와는 멀어져 있는 저개발 국가라든지 이런 국가들에서 과연 선진국 중심으로 일상 회복이 돌아가고 경제로 회복이 되고 긴축 정책이라든지 완화 정책을
회수하는 정책들이 정반대 정책들이 시행이 되었을 때 이것이 국제 무역이라든지 지금 잃고 있는 공급 사슬의 문제, 국제 공급 사슬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다시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는 아직 저희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도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결국은 유동성을 환수하기 위한 정책들이 내년 말, 2022년 말부터는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특히 선진국 중심으로 이런 양적 완화를 이제 상쇄하는 이런 정책들이 시도됐을 때 과연 인플레라든지 물가 상승, 지금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그러한 경제 문제들이 과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지, 그것들이 특히 환율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이런 거에 민감한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들의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하고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로 좀 짧게 축약을 해가지고 내년 전망을 중심으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된 국제 문제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보고서들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